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평범한 학창시대를 보내며 자랐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저는 저희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남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었는데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추운 겨울이 되면 변변한 외투 한 벌이 없어서 외출하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쌀농사와 몇 가지 채소를 지으셨는데 남편은 맞이이고 철이 일찍 들어서 학교 마치면 항상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셔도 남편은 완전히 해가 지고 아버님께서 일을 다 마무리하실 때까지 항상 끝까지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남편 2살 아래 그리고 5살 아래 남동생이 2명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굳은 일을 남편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편 성격이 힘든 일은 내가 다 해놓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기쁘게 감내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으셨을 때부터 건강이 썩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자주 안 좋으시니 남편이 농사일을 끝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님께서는 기운 없이 누워 있으셨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아버님과 남편이 함께 대충 저녁상을 차려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시동생들도 돕기는 했지만 아직 초중학생일 때이니 뭔가 손이 야무질 때는 아니었고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에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쉬세요. 우리 아들, 이 엄마가 너무 못나서 우리 아들이 너무 빨리 철이 들었어. 엄마는 항상 내게 고마워. 그렇지만 너를 보면 미안해서 속이 너무 상한다. 어머니는 남편을 보실 때면 항상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다셨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만 마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으나 시부모님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고 하셔서 학교를 다니며 짬짬이 아버지의 일을 돕고 어머니의 살림을 도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비보가 들려왔답니다. 가을 어느 날 시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져버리신 겁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새벽 시장에 채소들을 실어 나르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물건값을 더 높게 쳐주는 판로를 직접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농번기에는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시고 수확기에는 새벽 시장에 직접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직접 채소를 싣고 새벽 시장에 나가셨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를 낸 상대방도 형편이 변변치 않아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 돼 죽겠어. 저 어린 것이 저렇게 빨리 철이 들어서 저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안 됐어. 당시 장례식장에 방문하신 어른들이 남편을 보시고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겠다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은 시아버님을 닮아서 우직하고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남편은 웬만한 어른들이 하는 일은 거의 다 해냈었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님께서 기력이 부쩍 약해지시더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어서 시아버지를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시고 우울함 등을 이겨내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요. 부모님이 2분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과 자신의 2동생이 마주한 현실에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겨를도 없었다고 해요.
남은 가족을 위해서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두 동생을 키우기 위해 남편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농사일에 더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싸구려 땅이지만 꽤 넓은 땅을 남겨주셨어요. 남편은 이전에 아버님이 하셨던 대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니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 당장 필요한 씨앗값, 비료값, 인부들 인건비, 심지어 생활비 등은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 메꾸고 그해 수확한 작물을 판매하여 자금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빚 갚는 데에 급급하게 되니 남편은 계속 빚을 지고 열심히 일해서 빚 갚는 것에 다 쓰고 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동생들은 점점 나이가 찰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인이 된 후부터는 농사 지으며 동네 소일거리나 허드렛 일도 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일감을 얻어왔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말이지요. 남편은 원래는 순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점점 더 적극적이고 서글서글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삶의 간절함이 사람의 성격을 바꿨답니다. 원래 시골 동네는 옆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훤히 알고들 지내잖아요. 남편 고향 동네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은 시댁과 남편을 보시면서 항상 안타깝고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남편을 돕고 싶으셔서 일감을 맡기시기도 하셨고 웃돈을 얹어서 일당을 쳐주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정말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돈 버는 데에만 전념하느라 홍기를 놓쳐 30 중반인데도 결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시동생 둘 다 이런 남편의 노력을 알아주고 있었고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름 각자 일들을 열심히 해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동생 둘 다 형 고생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대학 입학 후에는 스스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남편 혼자 동생 2명 학비와 타지에서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전자공학 계열 학과를 졸업해서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취직했고 막내 동생은 성격이 싹싹하고 경제 경영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큰 은행에 취업했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삼형제가 서로 우애 좋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대학생 시절부터 도시에 나가 살았고 남편은 똑같이 부모님이 사시던 곳에 농사지으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 뒷바라지가 끝나니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편은 이때부터 버는 족족 주변 농지를 더 샀습니다. 농부로서의 경력이 쌓이면서 조금씩 기술도 생겨서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던 겁니다. 동생 2명이 완전히 자립한 후 2년 동안 늘린 재산이 제법 소도 10마리가 되었고 농가 밭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0 다 되는 나이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읍내 상가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희 집 단골 손님이었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셨고 아빠는 배달을 도맡아 일하셨고 저는 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남편에 대해 대충 알고 있었어요. 워낙 어르신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남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아도 저희 상가에서 남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처음에는 남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주위 어른들의 미담을 들어가면 갈수록요. 아, 딱 한 사람? 저희 이모만 빼고요. 저희 이모는 옆 동네에 살면서 근처에서 다방이랑 당구장,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종업원들에게 가게 맡겨놓고 시간만 나면 우리 가게에 와서 수다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수다의 대부분은
남들 험담이나 자기 자식 자랑이었어요. 이모의 딸은 어려서부터 저와 다르게 공부도 잘했고 국립대학 나와서 군인 공무원과 결혼했어요. 요즘 세상에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며 제게도 공무원 만나 결혼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시던 분이에요. 동네에서 가게 몇 개 운영하고 또 이모부도 꽤 괜찮게 돈벌이를 하니 동네에선 꽤 부자축에 속했고 사람들 약간 하대하는 그래서 꽤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만들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의 이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하도 자기 자식과 저를 비교해서 이모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째요? 제 핏줄인데. 이모가 가게에 와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면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며 제 일에만 집중했지요. 뭐 그런 것이 저희 작은 식당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날 물건 배달을 하러 읍내에 나올 때마다 저희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는 혼자 살고 있을 때였으니 혼자 음식을 해 먹으며 얼마나 잘 차려 먹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남편이 저희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할 때마다 뭐라도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관심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남편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것인지 저희 둘이 가까워질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장날에 일 보러 왔다가 저희 가게에 들러 백반 1인분을 주문하려고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 저 왔습니다. 밥 좀 먹고 가려고요. 어머, 오셨어요. 안 그래도 오실 때 되었는데 하던 참이에요. 계셔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반갑게 맞으시고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밥과 반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끄러지시면서 냄비랑 반찬들이 바닥으로 엎어지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자 남편이 주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현수씨,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상황을 보자마자 놀란 저와 어머니를 달렸습니다. 침착하게요. 제가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하자 남편이 말렸습니다. 현수씨, 어머니 그대로 두세요. 함부로 부축해서 일으켜드렸다가 더 다칠 수 있어요. 제가 119 부를게요. 잠깐 계세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진정하시게 옆에서 말 좀 걸고 해주세요. 찌개에 데이진 않으셨죠? 제가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은 원래 성품답게 매우 침착하게 저희 모녀를 다독이며 일을 침착하게 풀어갔습니다. 네? 네. 저는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지금의 남편 말을 듣고 얼른 어머니께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진정시켜드렸습니다. 곧 119가 도착했고 아빠께서도 배달 일을 마치시고 도착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구급 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셨습니다. 이것저것 진료를 하시더니 잠시 근육이 놀라서 그런 것이니 다행히 3, 4일 정도 입원하면 괜찮아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엄마를 모시고 남편과 병원을 오가는 사이 아빠께서 식당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시간을 뺏기다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정도만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식당에 들른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무슨 보답입니까? 현수 씨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잘 쉬시고 어머님 잘 보살펴 드리세요. 그런데 아까 물어볼 것을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하, 제가 지금 몇 년째 장날마다 현수 씨 가게에 가는데 어떻게 현수 씨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날 많이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지만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제가 부모님께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두 분 다 그이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은혜에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었죠. 이후에도 남편은 장날마다 저희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갔고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저희 식당에 들리고 자주 커피나 선물을 사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옆집 방앗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김씨하고 현수하고 좋은 일 있는 것 같네. 보기 좋구만, 보기 좋아. 사장님께서 놀라듯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말씀에 우리 두 사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처럼, 사람들의 응원처럼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고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6살이 어린데요.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데 오빠는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를 않아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외동이라 많이 외로웠었는데 요즘은 오빠 덕분에 외롭지가 않아. 왠지 오빠랑 함께면 나 평생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요즘 현수 너랑 함께여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난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그리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그리고 요즘 딸 자식을 농사꾼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딨겠어. 나만 아니면 현수 네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해 하며 남편이 미안한 듯 고개를 떨궜어요. 에이 오빠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사람만 괜찮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거의 고아처럼 지내셨대. 우리 엄마도 아빠 사람만 보고 결혼하신 거야. 그리고 저렇게 다정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다 이해하실 거야. 얼마 전에도 아빠가 오빠 얘기하시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까지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그럼 다행이긴 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참 그래.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 시선이 달라지더라. 스스로 불쌍한 사람 같은 기분이 참 많이 들었어. 그동안 그게 날 많이 움츠러들게 하더라고. 이 말을 하는 동안 오빠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오빠에게 있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도 같은 거였죠. 우리들이 결혼하면 이젠 오빠에게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 부모님 분명 가족같이 대해주실 거야. 라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에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감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약 너랑 결혼하게 되면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 나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아니 뭐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겠다 그거야? 뭐니 뭐니 해도 아내한테 잘해야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거야. 그제서야 오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농담에 걱정의 문지방을 넘어 안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웃으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지어 동생들 뒷바라지한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히 되었다며 망설임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 처지가 이래서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말게. 나도 자네처럼 어려서 부모님 잃고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자랐어. 자네 사정 듣고는 나도 아내도 한참을 울었다네. 내 고생한 시절도 생각나고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고생한 기억도 나고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우리 몸은 힘들고 고단했어도 우리 부부 마음만은 항상 걱정 없고 행복했었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현수의 남편이 된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떨군 고개 위로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어요. 결혼을 허락받고 나선 뭐 딱히 결혼 준비라고 유난할 것도 없었고 딱히 바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고 소소하게 가구 몇 개만 바꾸고 살기로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의 하는 일에 그리고 남편의 집에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읍내에 빌라를 하나 얻자고 했어요. 남편은 농산일 하러 출퇴근하듯이 다니면 된다고 했지만
그건 순전히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인 줄 알았고, 또 저는 남편이 부모님과 살았던 그 집이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도 해서 남편의 마음만 받기로 하고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했지요. 그리고 결혼날을 잡았습니다. 결혼날을 받기 위해 집에 온 남편과 부모님이 이야기를 마칠 때쯤 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에게요. 여보세요? 오늘은 가게 문 닫았네. 놀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아, 오늘 우리 현수 날 잡으려고 집에서 김서방 불러서 가족끼리 상의할 게 있어서. 툭. 이모는 전화를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끊어버리셨습니다. 황당해하는 엄마는 뭐야? 라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뒤에 쾅쾅쾅 대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 열어봐, 문! 이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보며 마구 쏘아댔어요. 얘 너 진짜야? 나를 잡아? 아니 이제는 하다하다 고아의 농부를 사이로 들이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현수 고생길이 훤하다 훤해. 몇 번을 말해 내가. 남자 직업 잘 보고 고르라고. 우리 애 봐. 얼마나 잘 사니? 똥오줌 구분 안 가? 저희 이모께서 어머니를 보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모 앞에 앉아있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모 성격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일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잖아. 언니 막말해도. 지금 사람 면전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예의 없게 해. 그렇게 김서방 무턱대고 고아의 농보라 못 쓰겠다고 말할 거면 지금부터 일절 우리 일에 신경도 쓰지 마. 내가 지금 신경 안 쓰게 생겼니? 너 솔직히 엄마가 내가 반대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형편 풀릴 날 없이 그러고 살잖니. 현수까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있어야겠니? 네가 현수 단속을 알아서 했어야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 얘기가 나오기까지 한 거야? 정신 차려. 누가 이런 집에 딸을 보낸다는데? 우리 사이 봐. 군인 공무원이라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지 않니? 정년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알아? 나? 그래. 나 남편 만나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내 인생이야. 왜 내 행복을 언니 입맛에 맞추려고 해? 내가 행복하다는데. 나 남편 잘 만났어. 세상에 저렇게 나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없어. 내가 날라리 같은 형부에 대해 뭐라 이야기한 적 한 번이나 있어? 뭐? 날라리? 그래 날라리. 뜻 몰라? 난 순박하고 착한 내 남편이 좋아. 그래서 김서방도 내 남편 모습과 닮아 보여서 나 한 번의 주저도 없이 현수와 결혼 허락했어. 비싼 술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도는 형부랑은 달라. 왜?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다 그러는 거야. 평생을 찌질하게만 살았으니 네가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지. 됐다. 네 멋대로 해라. 이모와 엄마가 그렇게 크게 다투고 난 후 저는 약간 시무룩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에이, 마음 쓰지 마. 나 괜찮아.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가족을 아끼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자. 다음에 이모님과 조금 더 편한 관계가 될 기회가 있을 거야. 오빠, 너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오늘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서로 더 돈독해졌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에 결혼 전에 이모님 댁을 초대해 고기를 좀 구워서 대접해드리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모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군요. 이모가 또 거침없이 막말을 해댈까 봐서요. 하지만 남편이 이모도 다 한 식구인데 이왕이면 친해져서 축하받는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사 지어도 먹고 살만하다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다면서요. 걱정 마시라고 남편의 말에 어머니가 알았다면서 나를 잡았습니다. 이모도 오시겠다고 했고요. 그날 아침부터 저와 남편은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요리까지 잘하는 건 그날 처음 안 것 같아요. 매번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만 가는 사람이었는데 농사를 지어 소뚜껑 같은 손으로 칼질하는 모습이 제법 야무지더라고요.
그렇게 숯을 피우고 비싼 1등급 한우에 나물무침, 쌈 채소, 그리고 순두부찌개까지 칼칼하게 끓여내어 준비를 마치었습니다. 이윽고 이모와 이모부의 까만 외제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왔구나 싶어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차에서 내린 이모의 미간이 찌푸러지며 이내 코를 잡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저는 또 남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부도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거 무슨 냄새긴, 무슨 냄새야, 이게 소똥 냄새지. 축사가 너무 가까워서 이거 위생적으로 괜찮나? 하면서 비싼 구두에 뭐가 묻을까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들더군요. 남편 집이 축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농사 짓고 소 키우는 집에서 다 그렇듯이 아예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초대받아 오셨는데 이모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냄새가 역하다며 헛구역질을 하고 있고, 이모부는 소 키우는 축사가 집에서 너무 가깝다면서 위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사 초대받아서 온 이모와 이모부는 무슨 무도회장이나 가는 듯 꾸미고 오셨고 집을 무슨 패가 보듯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각오되어 있다는 듯 이모님이 삼겹살보다는 한우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도축장까지 가서 좋은 한우를 준비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며 음식은 입에도 안 대고, 이모부는 자기 자랑, 자기 사이 자랑만 신나게 늘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진땀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서 어른들을 대접하더군요. 덩그러니 남겨진 음식들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부모님과 이모 내외가 가시고 저는 또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앞으로 이모 댁이랑은 멀리 하기로 해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모 따님은 멀리 사신다면서? 우리가 이모 댁이랑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모님이 여기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밖에서 뵙고 잘 모시자.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고 정말 가족이 고픈 사람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날의 일로 크게 분노하셨고 이모 내외와는 앞으로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상처를 받았을 법도 한데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도 않았고요. 그 후 시간이 지나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엄마가 이모에겐 청첩장 안 보내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서운해 하였지만 바쁜 일상에 금방 묻혔어요. 결혼 후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이렇게 착한 저희 남편에게 하늘이 상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터와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에다 남편이 여유가 될 때마다 사모은 평당 3, 4, 5만 원 정도 하던 땅 대략 10,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농지 주변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고 길 건너편에 있는 남편의 땅이 40배가량이나 가격이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일 후에도 사치를 부리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 부부는 땅의 일부는 먼저 팔고 당장 팔지 않아도 되는 땅에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천천히 계획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장터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 종종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힘든 일은 쉬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소일거리만 하시면서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도 자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부모님께 직접 의논드리기도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하셨죠. 그러다 하루는 어떤 결심이 섰는지 장인어른 소주 한잔 하시자고 연락해서 단둘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님,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지금 아내를 만나고 정말 행복하지만 제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저희 부모님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면서 지냈는데 사실 장인 장모님을 알고 지낸 후부터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기는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장인 장모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 일 정리하시고 저희와 같이 가서 사시는 게 어떠신지요? 제게 효도할 기회를 주셔요. 아버지는 그 후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한창의 상의 끝에 그러자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내었습니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가 큰 전원주택을 지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께 1층을 내어드리고 저희가 2층을 썼어요. 집은 대궐 같았습니다.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였어요. 남편은 집에서 소똥 냄새가 안 나니 뭔가 이상하다며 농담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생각에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아이마냥 설레는 마음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그동안 그리웠던 아들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였던 남편은 평생 아침잠을 넉넉히 자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새벽 5시면 자동으로 기상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또 새벽잠 없는 저희 엄마 돕는다고 달그락달그락 주방에서 둘이 그렇게 꽁냥꽁냥 음식을 만들어요. 밥을 먹고 아버지와 산책을 가고 시간이 나면 아버지께 바둑도 배워가며 취미 활동도 공유하고 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항상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이라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에 익숙해져 갈 때쯤 통 연락이 없던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2번 벨이 끝까지 울리는 동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3번째 전화에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그랬습니다. 잘난 공무원 사위가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어서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며 전화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염치일까요? 이모께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하신 거지만 사실은 저희 남편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지요. 예, 내가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게 되어서 네가 어떻게 좀 김서방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김서방? 아니 조카 사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김서방한테 돈을 빌려달래? 우리 김서방 무시하고 그렇게 있는 티를 내더니 아니 왜 언니 급에 맞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여? 급 맞는 사람한테 빌려봐. 나는 우리 김서방에게 절대 돈 얘기는 못해. 라고 하시며 엄마는 단칼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 이모도 사람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는 버릇을 고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을 낳아서 지금 3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합니다. 어디에서든 장인어른 장모님을 불러대며 늘 자석처럼 붙어있고 싶어 해요. 요즘은 다른 거 없고 부모님이 건강히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